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 4권에 실린 5장, 살아있는 중심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건축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살아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냐? 쉽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말하는 살아있는 중심이나 나와 같은 특성 같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고대 카펫이나 시골의 혹간, 심지어 동네의 평범한 담벼락 같은 실제 사물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아주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쁜 물건을 만드는 디자인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든 것들과 어떻게 하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더 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서, 고대 카펫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살아있는 구조를 설명하는데 웬 카펫이냐 싶으실 텐데 알렉산더는 놀랍게도 13세기 카프카스 지역의 한 카펫에 그려진 꽃 문양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알렉산더가 던지는 통찰이 정말 흥미로워요. 당시 카펫을 짜던 장인들은 그냥 문양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 즉 나를 신과 같은 어떤 우주적인 자아와 하나로 합치려는 거의 종교적인 열망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실을 엮었다고 봐요. 와, 그래서 카펫의 모든 중심 요소들이 그 자체로 나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나와 같다는 특성,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전히 좀 아리송해요. 정확히 어떤 느낌일까요? 오래된 고목이나 할머니의 손때 묻은 밥그릇을 볼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완벽하게 매끈하거나 대칭적이진 않지만 그 안에 시간과 이야기가 담겨서 마치 하나의 인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열한 과정을 통해 그런 인격을 사물에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책에서도 독자에게 그 13세기 카펫의 꽃 모양을 직접 보면서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자아와 그 문양 속에서 느껴지는 자아가 어떻게 공명하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예쁜 걸 넘어서서 내 존재의 깊은 곳과 딱 맞아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형태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차이는 15세기나 16세기에 만들어진 비슷한 꽃 모양 카펫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나요. 어떻게 다른데요? 후대의 것들도 물론 정교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도식적이고 그냥 장식적인 느낌이 강해요. 반면에 13세기 꽃 모양에는 뭔가 압도적인 힘과 기하학적인 강렬함이 살아있어요. 알렉산더는 이게 바로 자아에 닿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유무에서 오는 차이라고 주장해요. 이런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요. 카펫의 문양에서 우주적인 자아를 찾는다는 건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술의 영역 같거든요. 이게 벽돌과 시멘트를 다루는 지극히 현실적인 건축의 세계로 넘어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직접 겪은 아주 생생한 사례를 들려주죠. 바로 그가 직접 지은 목공 작업소, 일종의 헛간 이야기예요. 헛간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건물을 거의 다 지었는데 뭔가 결정적으로 생명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대요. 텅 비고 공허한 느낌이랄까요? 아,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았죠. 샘 개의 칸으로 나뉜 건물의 그 보이지 않는 중심에 커다란 흰색 별이 있어야만 이 공간이 비로소 완성되고 살아날 거라는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멋진 별을 디자인해서 달았겠네요? 여기서 바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는 완벽한 별을 디자인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옆에 있던 낡은 스티로폼 조각을 주워서 칼로 40초 만에 투박하고 삐죽삐죽하게 잘라내서 임시로 벽에 붙였어요. 잠깐만요. 40초요? 네, 40조.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바로 그 허접하고 불완전한 별이 건물 전체에 엄청난 생기를 불어넣더라는 거죠.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40초 만에 대충 만든 스티로폼 별이 어떻게 건물 전체를 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제대로 된 별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죠? 그의 팀은 그 투박한 스티로폼 별을 대체하려고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고 제대로 만든 멋진 별을 수십 개나 만들어 봤대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처음에 그 40초짜리 별이 가졌던 강렬한 생명력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었군요. 그 삐뚤삐뚤한 별은 그 순간 그 장소에 대한 가장 진실된 반응이었던 거고 나중에 3개월 동안 만든 별들은 그냥 아름다운 가짜에 불과했던 거네요. 정확해요. 결국 그들은 처음에 그 삐뚤삐뚤한 스티로폼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영구적인 별을 만들어 달았어요. 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기하학적 완벽함이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건물의 고유한 맥락 안에서 즉흥적이고 불규칙하게 탄생한 형태가 훨씬 더 깊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자아와의 진정한 연결이에요.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장소에 가장 진실된 형태가 생명력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방이나 책상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딱 맞는 느낌을 주는 어쩌면 조금은 흠집이 있거나 낡은 물건이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살아있는 별일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로 넘어가 볼까요? 영국에 지어진 웨스트딘 방문자 센터 사례는 이 생명력을 찾아가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이 사례는 알렉산더의 방식이 얼마나 기존의 건축 방식과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보통 건축은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고 그대로 시공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거창한 설계도 대신 부지를 직접 느끼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느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건물 위치를 대략 정한 뒤에 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에서 벽돌, 부싯돌, 콘크리트 같은 여러 재료를 조합해서 작은 모형 벽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아, 현장에서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땅의 빛과 분위기 속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조화롭게 느껴지는지 관찰하고 토론했죠. 정말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네요. 요즘은 모든 3D 모델링으로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컴퓨터 화면 속 이미지가 진짜 공간감을 절대 줄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신체적인 방법들을 고집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바닥 콘크리트 공사가 끝나자마자 그 슬래브 위에 의자를 놓고 직접 앉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어디에, 어떤 크기로, 어떤 각도로 뚫려야 이 자리가 가장 평화롭게 느껴질지 몸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와, 기둥을 세울 때도 골판지로 실물 크기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세워보고 그 느낌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친밀감이 느껴지는 높이를 찾기 위해서요. 바로 그 과정에서 상식을 완전히 깨는 발견이 이루어져요. 어떤 발견이요? 팀원들이 가장 좁다고 느낀 기둥머리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키가 큰 사람은 머리가 부딪힐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요? 네. 보통의 건축가라면 미쳤다고 할 일이죠.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듣기에는 정말 낭만적인데요. 하지만 모든 기둥, 모든 창문이 살아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린다니 예산이나 공사 기간은 어떡하죠? 현실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알렉산더도 이 방식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는 질문을 던지죠. 생명력이 충분하지 않은 버전을 계속해서 거부할 끈기가 있는가? 이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약간의 비효율을 감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백 년간 사람들에게 깊은 안정감과 기쁨을 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거죠. 아, 그 낮은 기둥머리가 주는 아늑함과 친밀감은 다른 어떤 합리적인 높이도 줄 수 없는 특별한 생명력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낡은 소파 같은 거네요. 이성적으로는 더 크고 편한 쇠소파를 사야 맞는데 그 소파의 살짝 꺼진 부분이 내 몸에 너무 익숙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아늑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 비합리적인 편안함이 바로 알렉산더가 찾으려던 생명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가 또 있어요. 바로 아치의 등장이죠. 아치요? 네. 원래 설계에는 아치가 전혀 없었어요. 건물벽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알렉산더는 공간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어딘가 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내부 벽에 아치 구조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죠. 계획에도 없던 구조물을 즉흥적으로요. 공사 중에요. 네, 바로 현장에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의 곡선을 직접 그려보면서 그 공간에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부여하는 단 하나의 아치 형태를 찾아냈어요. 와, 결국 계획에 없던 이 아치가 건물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견고한 통일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되었죠.
계획의 완벽함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거창한 건물에만 적용되는 원리인가 싶었는데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평범한 캘리포니아의 담벼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담벼락 이야기요? 네, 이 위대한 원리가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맞아요. 어쩌면 이 담벼락 예시가 알렉산더 철학의 정수일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앉기 좋은 담벼락 높이를 16인치, 약 40cm 정도로 생각한대요. 네, 그래서 그 높이로 모형을 만들어봤는데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높이와 두피를 아주 조금씩 몇 센티미터씩 늘려가면서 계속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담벼락이 마치 들판에선 황소처럼 묵직하고 당당한 존재감을 가질 때까지요. 황소요? 네, 너무 높지도 낮지도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그 장소에 딱 맞는 단 하나의 형태를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황소 같은 느낌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거울 테스트라는 아주 흥미롭고 실용적인 방법이 등장해요. 거울 테스트요? 네, 예를 들어 두 가지 대안, 담벼락 A와 B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 자신의 더 깊고 영원한 자아를 더 잘 보여주는가? 혹은 어느 것이 나를 더 온전한 인간으로 느끼게 하는가? 와, 잠깐만요. 이 거울 테스트라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건 단순히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같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어떤 선택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가라고 묻는 거잖아요. 디자인 결정을 거의 영적인 차원의 질문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네요. 맞아요. 알렉산더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자아에 연결됨으로써 객관적인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이런 비교와 질문을 수십, 수백 번 반복하면서 담벼락 상단의 두께나 모서리가 튀어나온 정도까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적으로 그 담벼락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기능적인 구조물이 아니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터 앉아 맥주를 마시고 아이들이 그 위를 뛰어다니며 노는 모두가 애착을 느끼고 관계를 맺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담벼락 하나에도 이토록 깊은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그렇죠. 고대 카페트에서 헛간의 삐뚤빼뚤한 별, 복잡한 방문자 센터를 거쳐 동네의 평범한 담벼락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명확해 보이네요. 생명력, 즉 자아와의 연결을 향한 아주 치열하고 실질적인 탐구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핵심은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대로 따르는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끊임없이 느끼고, 실험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적응해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네, 때로는 40초 만에 만든 별이나 머리에 닿을 듯한 낮은 기둥처럼 비합리적이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주어진 맥락 속에서 가장 살아있는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결국 깊이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행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가꾸는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반영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성스러운 여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렉산더는 이 과정을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해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잊히지 않는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고요. 멜로디요? 네, 너무 희미해서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그 가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 그 멜로디라는 표현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이나 생활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희미하게 들려오는 온전함의 멜로디가 있나요? 그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만들고 가꾸는 것들 속에서 그 멜로디를 좀 더 생생하게 구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게 될지도 모릅니다.